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그 부동산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수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래에 계신 분들한테 부동산에 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면들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 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런 소망을 이루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우리 집 지키는 부동산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집을 잃거나 아니면은 전세 들어간 집에서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아서 전세 사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워낙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지키는 부동산이라는 제목을 가졌었고요.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못하고요. 저는 대학에서 부동산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는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부동산 신문사, 분양회사, 중개회사 이렇게 보시면 금융회사, 그리고 경매회사, 그리고 MPL 회사라든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호법무법인이라는 법인에서 부동산 파트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오늘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밑에 보면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 행운의 7자에 비상전화 112 그리고 이름은 이영구입니다. 제 이름이 아시다시피 위에 보면 이영구입니다. 숫자로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법이 말하는 부동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걸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는 그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기사의 숨은 의미 제대로 알기. 왜냐하면 요즘에 언론이 워낙 다양한 언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 내용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도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동산이 뭐예요? 집, 그죠? 집. 예, 집하면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죠. 요거 부동산인 거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사무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도 부동산인 거 알고 계시죠? 더 웃긴 거 아시죠? 여기 오실 때 도로로 오셨죠? 도로도 부동산이에요. 알고 계세요? 응? 우리가 지나는 길도 다 부동산이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는 언제예요? 예? 그치.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얻을 때. 요때 아니면 생각을 못 해요. 요런 기회가 있어야만 이거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뭘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항상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이게 좀 이렇게 무시한다기보다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있는 공간 그것이 어디든지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99.9%가 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60년 동안 그 임대를 주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법하고 한 번도 연관이 없었어. 응? 여러분 그러신 분 있으시죠? 예, 그런 분은 99.9%의 법이 아니라 0.01%의 운이 좋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법으로 되는 부동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법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엔 법이 아주 간단하고 좋았어요. 흑백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고 해도 된다는 건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어떤 법에선 하라고 하고 어떤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라는 걸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 예? 하라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법마다 이렇게 법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충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부동산의 기준은 나와 부동산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걸 보셔야 돼요. 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법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은 해도 된다는 법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법이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필요한 법이 뭐야? 당신한테 유리한 법은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네? 여러분,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조금 나오는 게 좋아요? 조금 나오는 게, 이분들은 다 내 집 마련, 내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자, 그런데 내가 집이 없어, 집을 살 일도 없어, 난 집 살 생각도 없어, 그런 분들한테 양도세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올라간다고 하면은 반대해야 되잖아요. 집을 팔을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반대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집 없으신 분들은 양도세 줄여준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에? 왜 불로소득인데 양도세를 줄이느냐? 자, 이거 여기서 볼 게 뭐냐면은 어떠한 법이 만들어진다든가 정책을 만들어질 때 나한테 어떤 법이 도움이 되고 나한테 어떤 법이 유리한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이번에 우리 자녀 내 집 마련을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증여세가 늘어난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 늘어난다고 하면 반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시대는 반대하면 반대 의견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국민신문고라고 아세요? 써보신 분? 안 써봤지? 알면 뭐해 안 쓰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자, 이번에 증여세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야, 우리 어렵게 모은 한두 푼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우리의 내 집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이렇게 과도하게 내면은 과도하게 내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집을 줄여야 돼서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증여세 증액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말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얘기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국민신문고로 얘기해야 돼. 그게 최고 좋아. 응?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류로 남아요. 응? 문서로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면 검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부라든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방법도 예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법률적으로 부동산이 법률적 정의는 뭐냐?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냐? 수없이 많은 법이 있는데 민법 99조에 나와 있어요. 자, 1항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이 뭐예요? 하면 법률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분은 좀 부동산을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동산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토지예요. 토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토지가 부동산, 토지 땅이 부동산인 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발전돼 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공장에 가면은 조립식들을 쫙 전시해 놔서 팔아요. 자, 공장에 전시되는 요 주택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부동산이 아니야. 여기는 상품이야. 물건을 파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요걸 공장에서 사다가 내 땅에다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럼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주택허가 안 받았어요. 건축허가도 안 받았어요.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네. 웃기는 게 그거예요.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주택법상의 무슨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나도 안 지켜도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그래서 내 땅에다 이런 건물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안내문이 와. 응? 불법 건축물 철거하세요. 건축 허가 안 받고 설치하는 거 철거하세요. 이렇게 안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 안 하면은 위반 과태료가 나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나와요. 그럼 1년에 2번씩 과태료를 내고 쓰는 거야. 이게 쉽게 보면 이래요.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아. 근데 2층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복잡해. 그래서 그냥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조그맣게 한 2-3평짜리 그 조립식으로 창고 하나 지었어. 자, 이거 뭐예요? 건축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쓰면 괜찮아. 그런데 옆집 아저씨하고 싸웠어.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저 집 2층에 위반 건축물 지었어요 하고 구청에 신고하잖아. 그럼 구청에서 조사 나와. 그래서 이거 위반 건축물 철거하세요 그래. 철거 안 하면 뭐 나온다고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나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보면은 서울 지역 도로 다니시다 보면요,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과태료 안 내시는 분은 그분은 이웃하고 관계가 좋으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이웃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자, 또 이번에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전입신고 이거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 하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걸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집주인하고 계약해야 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에 상경 와서 살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시골에 사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뭐 자꾸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시골집을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근데 대부분 안 팔어. 왜 그런지 알아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시골에서 자랐잖아. 예? 그치, 추억이 있는 거야. 거기서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추억이 있고, 또 그 형제들과 같이 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집을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그러니까 안 팔고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1년에 뭐 많이 가봐야 한두 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안 파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시골집을 6개월에 한번 가봤어? 6개월 동안 안 가다 가봤어. 그랬더니 누가 들어 살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임차에 들어와서 사는데요. 그래. 아니, 내 집인데 무슨 임차예요? 누구하고 계약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 오고 있대. 네? 시골에 사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이 비어 있으니까 누가 임대를 구한다니까 자기가 임대를 준 거야. 저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법으로 할 수 있어. 민법상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집을 옆집 아저씨가 임대해줬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예? 법으로 해야 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네? 자, 일대 생각을 잘해야 돼. 내가 요 집을 팔기는 싫고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1년에 한두 번 가면 집이 유지 관리가 돼야 안 돼. 유지 관리가 안 되잖아. 근데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씩 받고 있대. 응? 그럼 월세 100만 원씩 받고 이 사람이 살면서 집을 관리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알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임대차 계약서 한번 주세요 해서 사진만 찍어와. 근데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이 집 월세 주면은 내가 1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아저씨가 100만 원씩 받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옆집 아저씨를 상대로 해서 6개월 동안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6개월 600만 원이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돈을 받고 앞으로는 임차인한테 내가 돈을 받으면 돼. 좋아, 안 좋아? 비어있는 집인데 월 100만 원씩 들어오면 해야지. 그죠? 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응? 근데 내가 이 집을 쓸 거다, 아니면 당장 팔을 거다, 그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불법 주거 침입이라든가, 옆집 아저씨를 상대로 뭐 사기죄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어떤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사기죄나 불법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월세를 앞으로 나한테 주게끔 하든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뭐 시골에 그런 집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예, 시골에 그런 집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다음에 꼭 소유자하고 계약할 때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하고 계약하는데 어떤 소유자? 여러분 등기를 떼보시면은 소유자가 예를 들어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즉 집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 신고하는 거야. 첫 번째 집주인이 소유자가 있었는데 집이 10번 팔렸어. 그럼 소유자가 몇 명 있게요? 10명 있잖아. 그럼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 그렇죠. 맨 마지막하고 해야 돼. 근데 간혹가다 사고가 나는 게 중간에 5번째 소유자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탓이요? 그렇죠. 본인 탓이지. 근데 5번째 소유자가 팔아먹은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근데 돈은 벌었네? 예?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이 잘못하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안 사면은 잘못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최종 소유자하고 해야 돼.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점유인도가 뭐냐면 우리 이사하는 걸 점유인도라고 그래요. 예, 이사 들어간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전에는 전입신고만 해도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사를 안 하면 안 보호를 안 해줘. 왜 그러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거야. 집주인보다 임차인은 더 좀 약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약자? 임차에서 들어오는 약자. 그죠? 즉 뭐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 살질 않아. 그럼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점유인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법적으로 보호가 돼요. 예, 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거주기간이 보호가 돼. 2년 계약하잖아. 그럼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 보호를 해.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줘. 왜? 임대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요. 보호를 어떻게까지 보호해주냐면 소유자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계약하고 나서 나가라고 그래. 2년 계약했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나가라고 그래.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이때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내보내질 못해. 자, 이게 또 재미난 게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집을 팔았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어? 근데 내가 지금 전세를 3억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전세가 5억이야. 그럼 새로운 집을 사갖고 온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2년 계약했는데 아직 1년밖에 안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싸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값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올려주든가 나가든가 이렇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는 사람은 나갈 이유가 없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으로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2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 소유자한테도 그렇고 이 집을 산 사람도 그렇고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경매로 팔린다 하더라도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은 깨끗한 집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에요? 전셋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저당이 있어. 깨끗해, 안 깨끗해? 근저당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집에다 내가 돈을 빌려줬거든? 그런데 내 돈을 안 주면은 내가 이 근저당으로 해서 경매를 해가지고 집 팔아서 돈을 찾아갈 거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경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임대보증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 경매가 되면은. 또 하나는 이사를 가야 돼. 여러분, 임차의 목적이 뭐야? 전세 들어가는 목적이 뭐야? 뭘 돈이 없어서야. 돈 많은 사람들 100억에 용산에 100억에 전세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 신문에 나왔어요. 자, 전세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2년 살기 위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거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전세를 들어가는 목적이 나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 들어갈 거야.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는 목적은 2년 동안 이 동네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근저당에 있는 집을 내가 전세를 들어갔어? 그런데 6개월 있다 경매로 팔려버렸어? 그러면 경매로 집 산 사람이 집 비워주세요 하면 아무런 소리 못하고 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거 하는 거야. 10억짜리 집인데 근저당이 3억 있어. 내가 5억으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그때 어떤 분이 10억짜리 집인데 자 3억에 5억 해봐야 8억밖에 안 되잖아. 응? 그런데 뭐 경매로 해봐야 뭐 한 9억이나 한 8억에 팔려도 내 돈은 다 받잖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말아야 돼? 쫓겨나잖아.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쫓겨나잖아. 이사를 가야 되잖아. 물론 이사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 예. 자, 그리고 또 확정일자라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확정일자만 받아도 뭔가 보호를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전입신고한 다음에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서비스 품목이에요. 이거는. 차를 사면은 여러분 차를 사고 키를 줘야 안 줘요? 확정일자는 차로 말하면은 키야, 키. 예? 전입신고가 자동차고 자 차를 샀어. 그럼 차는 내 거야, 누구 거야? 차는 내 거지만 키가 없으면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요거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뭐가 있냐면 확정일자는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가 되거나 공매로 팔릴 때 빚쟁이들끼리 빚잔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경매하는 이유는 뭐야? 돈 빌려줬는데 안 주니까 경매로 팔은 다음에 빚잔치에서 돈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빚쟁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자, 경매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야? 빚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들어온 임차인이었어?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이 경매가 될 때 내가 이번에 경매로 팔리면은 이 집 경매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나 계속 살기 싫어. 그냥 이번 기회에 나 나갈래. 그러니까 이 집 팔리면은 그 팔린 대금에서 내 전세 보증금 먼저 돌려줘. 이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야.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순위를 해주는 게 확정일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네이버에다가 그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전주의 무슨 대학 앞에 자녀가 거기서 그 박사과정을 한대.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대. 1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 집이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제가 그 전세 보증금 1억은 다 돌려받는 거 알고 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다 돌려받는 거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그 한번 검증 차원에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셨어요? 소유자하고 작성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사하셨어요? 점유인도 이사해서 살고 계세요? 살고 있대.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입신고 안 했대.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확정일자만 받았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니까 확정일자는 경매하면은 배당하는 순위를 할 때 하는 거니까 확정일자만 받으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받아요, 못 받아요? 전입신고가 있어야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 거야. 전입신고를 안 받으면은 확정일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 궁금한 거야. 왜 확정일자를 받을 정도면 전입신고도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좀 애매한, 좀 더 알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확정일자 안 받고 전입신고만 했으면 그러면 왜냐하면 전입신고만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면은 그 경매에서 배당은 못 받지만요, 팔아가지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있잖아요, 산 사람. 그 사람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에서 들어가 살고 있고 전입신고하면은 소유자가 바뀌든 집이 팔리든 증여를 하든 낙찰받은 사람이 나타나든 그 사람한테 나 거주 기간 동안 2년 계약했으니까 그때까지 살 거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 보증금도 1년 있다가 나 나갈 거니까 보증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입신고까지만 해놓으면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아시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예요?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보증금 증액 5% 이내의 증액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냐면은 주택의 경우 임대를 들어가면 2년 계약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잖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한 번 더 살래요. 2년 더 살래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은디? 뭐가 좋은디? 예?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좋아?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법을 만들 때, 예전에는 법을 만들 때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렇게 자문을 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뚝딱뚝딱 15일이면 새로운 법이 나와. 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치인들하고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15일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좋은 것 같지만 요건 잘못 만든 제도예요. 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왼수 관계를 만들었어. 싸우게 만들었어. 왜 싸우게 만들었나 보실게요. 자, 기존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임대기간 내가 2년 들어가 사는데 이거 들어가서 계속 살아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아니면 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도 이사 가세요 하고 뭐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로가 암묵적으로 그냥 더 살아도 되나 보다. 더 살래나 보다. 하고 그냥 더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묵시적 갱신을 해가지고요. 2년 계약한 사람이 4년, 6년, 8년, 10년까지도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응?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2년 거주 계약한 다음에 6년 묵시적 갱신에 8년을 산 사람이 있어. 8년을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내 동생이 있는데 미국에서 살던 동생이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대. 그런데 집을 구하기 애매해서 그러면은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 기간이 이번 끝나가니까 요 사람 내보내고 여기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임차인한테 얘기했어. 저 선생님, 우리 동생이 이번에 외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동생이 집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좀 비워주세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뭐라고 할까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면은 못 내보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임차인이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그럼 볼 때마다 이게 속이 막 끓어올라, 안 끓어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이 좋게 나가야 안 나가? 말도 안 좋게 나고 볼 때마다 저거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보낼까 막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다툼이 많아졌어요. 응? 다툼이 많아졌어. 왜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 때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포함한다. 요 문구 하나만 있었으면은 싸울 일이 없었어. 근데 지금 싸워요.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좋은 것 같은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임차인들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 요 계약갱신 청구권 초기에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임대 기간이 끝나서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임차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2년 더 살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들어가 사는 거야.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내가 주인이 들어가 사는 거 있잖아. 소유자나 직계가족, 소유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들어가 살다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더 살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한 임차인이 저 안 나가요 그런 거야. 아니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산다니까요. 그래도 못 나가요 그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 명도소송이요. 명도소송하면 몇 년 걸려? 평균 2년 걸려. 예? 내 집인데 내 집을 마음대로 못 가. 예?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든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묵시적 갱신도 포함한다는 걸 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같이 적용되는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묵시적 갱신으로 우리 집에 6년 동안 산 사람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묵시적 갱신 그냥 놔두면 안 돼. 내용 증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돼. 예?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언제든 내가 내보내려고, 내가 원할 때 내보내려고 하면은 이걸 한번 써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용 증명 보낼 때도 여러분 팁이 있어요. 내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용 증명은 이번에 몇 월 며칠에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는 허용할 생각이 없으니 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답변을 받아야 돼. 상대방이 답변을 안 오면 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이번 계약 기간이 뭐 12월 말일인데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는 연장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번 계약 만료되면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만약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퇴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야 돼. 즉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쓰지 않아도 되게끔 문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쓸까요? 법적 효력을 보려고. 법적 효력.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는 산다는지 나가라고 한 건지 안 나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응?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허용하면 안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묵시적 갱신을 한번 쓰게끔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할 때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2년 계약했는데 6년 동안 그냥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을 계속 살았단 말이야. 앞으로 쭉 사고 한 10년 동안 살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이러니까 서로 간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동안 사이가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요식행위를 해야 되니까 괜히 얼굴 붉히게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 이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취지는 좋은데 실무를 좀 내용을 좀 반영을 좀 약하게 해서 잘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자, 이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든 행사하지 못하게 하든 이걸 알려줄 때도 여러분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되죠?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안내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안내할 때는 문자나 카톡이나 내용 증명 중 편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문자를 보냈어. 근데 못 받았는데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죠? 카톡을 보냈어. 저 핸드폰 분실했는데요? 뭐라고 할 거야? 그죠? 다 피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하셔야 돼. 내용 증명은 얼마 안 들어가. 돈 10,000원이면 돼.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엔 부동산 기사의 숨은 의미 제대로 알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면은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죠. 예, 부동산 관련 기사의 대표적인 기사나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예,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 같은 걸 보실 때 가감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 수업을 들으시던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여자분인데 둘 친구분이 있었어. 그런데 친구들이 그 집을 이사할 때가 된 거야, 둘 다. 그런데 한 친구는 유튜브에 보니까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나온 거야.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나와가지고 한 친구는 그 말을 믿고 전세를 5억에 들어갔어. 집을 팔고 전세를 5억에 들어갔어. 근데 한 친구는 대출 좀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 갔어요. 근데 2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전세 기간이 끝났잖아, 2년.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봤더니 동일한 면적대, 동일한 평수대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5억짜리 집이 7억으로 오른 거야. 그리고 집 산 친구는 집값이 10억으로 오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5억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7억짜리 집을 전세 이사가 쉬워요, 안 쉬워요? 대출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렵잖아. 줄여서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두 분이 같이 수업을 들으러 온 거야.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때 그 유튜브를 믿고 그 말을 믿고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겼다.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이 집을 팔지 말자고 하는데
부득부득 우겨서 집을 팔았대. 자, 이게 이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았어. 근데 이사 가려고 보니까 어때? 사이가 좋아져 나빠져? 집 생각하면은 혈압이 올라 안 올라? 남편이 집 생각만 하면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툭하면 맨날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전에 강남 쪽에 집값이 막 오를 때 있었잖아요. 강남 쪽에 하룻밤 사이 2억 오르고 7억 오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가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은 그 오르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집들이 그때는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면적도 좁고 집도 좁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지금 주공 5단지 아시죠? 주공 5단지가 예전에 연탄 뗀 거 아세요? 아시죠? 연탄 떼던 집이야. 그러니까 그런 집이니까 지금 이 집이 좋아 안 좋아? 지금 여러분 언론에 나올 땐 그게 뭐 30억, 40억, 이번 재건축하게 되면 70억이 될 거라 그러는데 거기 사는 분들은 추워가지고 못 살겠대, 겨울에. 추워서 힘들어해. 자, 그렇게 하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어땠냐면은, 야, 여기 집을 팔고 가까운 용인이나 그런데 50평대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새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한 거야. 근데 와이프는 싫다고 하는데 남편이 부득부득 해가지고 이사를 간 거야. 자, 이사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집값이 오르잖아. 집값이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와이프가 그 용인에만 있을 땐 괜찮았는데 그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친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또 교회도 거기서 다니시면 걸로 가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주일만 돼가지고 거기 가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때 집 팔고 가지 않았으면 지금 집값이 20억이 됐을 텐데 왜 거기 이사 갔니? 이러는 거야. 자, 봐봐. 이 집은 10억짜리가 20억으로 올랐어. 근데 용인 집은 얼마 올랐을까? 5억짜리가 7억, 2억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은, 자, 강남에 오지 않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올 때마다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우라병이 생겨. 우라병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 뒤통수만 봐도 한 대 때리고 싶대. 응?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 옆에 있으면 한 대씩 때린대. 예? 그래도 때리면서 데리고 사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야. 응? 그래서 그때 쫓겨나신 분들이 많어. 예? 못 사겠다. 왜냐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살겠는데 그 생각이 갔다 올 때마다 생각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가자고 할 때는 신중해야 돼. 나중에 이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각서를 받든가 해. 응? 집값이 떨어져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예? 요렇게 이게 지금 중요하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해요. 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강남에 계시던 분이나 용산에 계시던 사는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우리 집이 내 연봉보다 높아. 왜냐하면 내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이야. 근데 집값이 1년에 1억씩 올라. 그럼 내 연봉이 높아? 집 연봉이 높아? 예. 그런 현상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요. 자, 기사에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가끔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그래. 근데 그 동네 집값이 10억이야. 응? 근데 10억은 좀 부담스러운 거야. 한 7억이나 8억대 되면 참 좋겠는데 10억이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신문 기사가 나온 거야. 뭐라고 했냐면 10억인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여 7억에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거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값이 10억인데 7억짜리가 나왔대.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빨리 회사 조퇴하고 빨리 집을 알아보러 인근 부동산 갔어. 인근 부동산 가가지고 오늘 신문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예? 7억에 나온 게 있다면서요. 그거 보여주세요.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7억으로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거야. 아니 분명히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저희 부동산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 부동산 10군데를 다 뒤졌어.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도 7억짜리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여러분 비일비재예요. 예. 신문에서는 그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집을 알아보러 갔더니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문 기사들이, 예전에는 신문 기사들이 기사들 뛸 때는 사실 확인이 중요했어요. 검증을 했다고. 현장에 가가지고 살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냈어.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도 가끔 인터뷰가 오거든요. 박사님, 요즘에 부동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동네에 그 어떤 현재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그럼 요즘에 그냥 전화로 인터뷰해요. 왜? 여러분, 전화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현장을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죠. 현장을 안 가고 소수의 누구나 아니면 개인 의견을 듣고 그거를 기사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말하면, 여기 보시면 뭐 있죠? 신문 광고를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상을 알아보고 기사를 쓰기보다는 신문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소설성 기사가 많다. 예전에 제가 신문사에 있었어요.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월간 현대주택, 부동산 신문, 주택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혹시 그 예전에 접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 안 돼가지고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을 때 이렇게 신문에다가 매물을 내놓으면은 벼룩시장이나 요즘에 교차로 이런 것처럼 요즘 그 공인중개사 앞에 이렇게 딱 거치대에다 거치해 놓고 하나씩 가져가서 광고를 보고 집 같은 거 문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신문사에 제가 들어가서 뭘 얻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정원, 정론, 정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바른 기사만 쓰는 줄 알았어. 갔더니 아니야. 왜 아니냐면요. 자, 신문사는 뭘로 돈 벌을까요? 광고야. 광고를 해야, 광고를 받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신문사도 운영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신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광고야. 자, 그런데 신문사에서 광고를 냈단 말이야. 자, 요번에 그 집값이 떨어지는 동네인데 거기다 분양한다고 집을 지었어. 그거를 팔아달라고 광고를 냈어. 근데 기사에서는 위에는 이 동네 그 요 동네에 거래가 없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요 밑에다 분양 광고가 들어가면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문제는 광고가 효과가 없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이 다음에 또 광고 효과를 안 보면 다음에 또 광고를 내야 안 내. 안 내면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는 기사에다가 내용에다가 여기 이번에 지하철역이 개통돼서 이게 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이 밝다,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막 이런 기사를 많이 써줬단 말이야. 응?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아예 광고 기사를 써. 광고 기사를. 그래서 소설성 기사가 많아요. 소설성 기사. 그러니까 소설성 기사를 믿고 내가 뭘 사거나 뭘 하면 돼야 안 돼? 팔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안 돼. 특히 유튜브도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거 많이 보시죠?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옆에서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된 걸 본단 말이야. 그럼 저는 아니까 궁금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미난 게 많이 나와요.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와. 재미난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어. 낙찰받은 다음에 또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잔금도 안 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었대요. 가가지고 열쇠공 데리고 가서 문을 뜯었대. 그러면 돼, 안 돼? 왜 안 돼? 예? 아니, 내 집이 아니잖아, 아직. 내가 잔금을 내야 내 집이지. 그죠? 잔금도 안 냈는데 내 집도 아닌데 가서 문을 뜯으면 돼, 안 돼? 내 집인 경우는 그냥 뜯어도 그럴만 하다고 하겠지만, 아니, 남의 집이잖아, 아직. 그 집을 살 때 계약금만 주고 남의 집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아주 당당하게 아주 그냥 멋있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멋지고 당당하고, 너무 멋있어. 근데 저는 실상을 알잖아요. 이거는 멋있긴 한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안 되는 일이야,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럴 거 아니야.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보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볼 때 학원 강의 같은 거 홍보하는 그런 기사 같은 거, 그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설하고 틀린 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유튜버들이 있어요. 유튜버들은 클릭수, 자극적인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이게 유튜버들이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좀 이상한 내용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좀 했었어요. 저 강남에 있는 그 유튜브 전문 회사에서 어느 날 문의가 왔더라고. 저 이번에 그 부동산 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하고 좀 같이 한번 해주시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물건들도 몇 개 올리고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일정 지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그래.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1억 벌었다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 아니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벌으면 내가 하겠어.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걸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요. 이랬는데 자꾸 이상한 걸 자꾸 강의해달래. 그리고 그 사장이나 그런 친구들도 유튜버로 이렇게 막 자료 올리는데 차를 외제차 타고 다녀요. 벤츠나 이런 거 타고 다녀요. 그럼 수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왜 사진을 찍나 했더니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그 외제차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또 멋있어 보인다고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본다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보라고 자꾸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함부로 이렇게 유튜브 재미로 보는 건 좋은데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하나는 부동산은 광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광고나 기사나 매물이나 있어. 일반적으로 부동산 볼 때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보시죠? 왜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봐? 네, 네이버 부동산에는 여러분이 집을 내놓을 때 어디다 내놔요? 공인중개사 내놓잖아. 그럼 공인중개사다 네이버 내놓으면은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를 올리는데 다 그 매일경제에 광고를 올리든가 부동산 일세에 광고를 올리든가 선방에 광고를 올리든가 이렇게 광고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네이버로 다시 광고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네이버에 직접 광고를 냈는데 독과점 때문에 정부에서 제약을 다는 바람에 우회해서 올리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공인중개사들의 70, 80%가 매물 광고를 네이버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매물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겠어요? 네이버 부동산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금매로 7억에 나왔다는 게 있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럼 그거 사고 싶지? 그래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집 보러 갈게. 우리 오시래. 가잖아. 그럼 뭐야? 좀 전에 팔렸어요. 예? 미끼 상품인가? 예? 그래서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팔리면 바로 요즘엔 광고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내려가지고 그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돼. 그럼 신고하면 그런 거 못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팔렸는데도 안 팔렸다고 막 광고를 이렇게 계속 살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래서 집을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기사에 관심을 가지되 답은 항상 어디서 찾아라? 현장에서 찾아. 물건을 보러 가야 돼. 왜냐하면 집을 보는 거예요. 집을 보는 것까지 해야 현장 확인이 되는 거예요. 7억짜리 집 있죠? 7억짜리 집 보러 왔어요. 7억짜리 집을 보여주세요. 해서 가서 보고 이거 계약할 수 있죠? 이것까지 확인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7억짜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인정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신문이나 언론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서 현실과 다른 기사를 썼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집값이 10억인데 7억짜리가 있다고 썼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혹하긴 하죠. 그러면서 이런 나쁜 짓을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 아니 10억짜리인데 7억이라고 했으면 나쁜 짓이 아니야.
나쁜 짓이죠. 근데 내 마음속으로 야 10억짜리를 7억이라고 해. 뭐 이런 기사를 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세상에 이런 못된 놈들이 나쁜 놈들이 요거 처벌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신문 기사를 내서 누가 신문을 많이 보게 하고 그 관련된 그 광고 효과를 높여야 신문사도 광고 많이 하고 그래야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야. 즉 예전하고 지금은 달라요. 예전에는 흑백 논리로 보면 됐어. 10억짜리를 7억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과장 광고에서 처벌을 해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면 돼 안 돼? 지금은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돼.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뭔가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똑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부동산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지식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내가 보는 거 말고 다른 쪽에서 바라본 사람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지금은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도 있고 뭔가 문제는 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비난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면은 안 되는 시대라 이거죠. 자, 또 보시자고요. 이번에 참고자료. 참고자료. 요게 여러분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요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이걸 보자고요. 자, 예전에 이게 2019년에 나왔던 자료예요.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 원광대 원광대 앞에 원룸이 여러 채가 있는데 거기에 120명이 학생들 120명이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60억을 들고 소유자가 잠적해버린 사건이에요. 자,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자, 이쪽에 그 시에 따르면은 A 씨가 지금 잠적한 사람이 원룸 주택 15채를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한 33억 정도 있대. 그런데 한 채당 15채 중 한 채당 5, 6억씩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야. 5, 6억씩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집인데 이 집에 뭐가 문제냐면 여기로 전세를 들어가는 거야. 전세를. 여러분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세를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가 나오면은 요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여기서 A씨가 15채에 그 전세를 주고 60억을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5, 6억씩 근저당이 있는 집을 전세 들어간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예, 관점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은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15채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60억 전세 사기를 하고 전세 사기를 쳐서 60억 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전세가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전세를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이 사람이 A씨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건데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준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왜?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사람 범죄 저지르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내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 누가 잘못한 거야? 예? 이런 소위 말하면은 이런 피해를 보는 걸 나도 피해 보고 상대방도 피해를 보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공인중개사를 대학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 근저당에 있는 원룸이야. 원룸이 한 20개 원룸이 있는 거야.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임대를 내놨어. 그런데 이 임대를 구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 와서 임대를 구해주는데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거야. 전세 1억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이 집은 근저당이 5억 정도 있어가지고 경매가 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전세 보증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세로 한 천에 50이나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그게 왜야? 그렇게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피해 볼 것 같으면 월세 안 내고 있으면은 적어도 1,000만 원을 좀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 어머니가 뭐라고 했게요? 학생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요즘에 은행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요. 1억 은행에 넣어놔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월세 50만 원 중에 너무 아까워요. 응? 그러니까 월세 50만 원 들어오는 게 아까워가지고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 계약서를 쓰게 해야 될 것인가, 쓰지 말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응? 계약 써야 나도 중개보수를 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먹고 살지. 써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한다는데? 응? 우리 집에 다 내주면 옆집 가서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런 걸 몰랐으면은 그냥 계약 막 하잖아. 알고 나면 그 계약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돈을 벌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은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돈을 못 벌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얼마에 싸게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 남길지, 요것만 알아야 돼. 요것만 해야 돈 벌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제 박사과정 할 때 지도 교수님 있었거든요. 아니, 박사를 지도하는 그 부동산학과 교수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 네. 사기당했어. 부동산 사기당했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아파트를 그걸 떡하니 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설명하는데 그렇게 좋더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나도 못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석사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석사까지만 할 때는요, 부동산이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였어. 근데 박사과정을 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10개 보이면 나쁜 점 10개를 찾아낼 수 있어. 왜? 이건 뭐예요? 10개 똑같으면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교훈은 뭐냐면은, 자, 근저당 있는 집을 전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요 기사를 보고서, 아유, 이거, 학생들이 있는 돈을 전세해주고, 전세 보증금 갖고 도망간대. 아유,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아니, 이런 집을 왜 들어가서 이렇게 피해를 받지?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요 21년도의 신문기사 중 하나인데요. 잠실 강남에 그 전세를 5억에 들어간 분이 계셨어요. 전세를 5억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려고 전세를 들어갔대. 여러분, 중학교가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2년 계약을 한 거야. 근데 2년 지난 다음에 임대인이 전세가 5억이었던 걸 7억으로 2억을 올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안 올려주면 너무 비싸요. 그 왜? 법적으로 증액 한도가 5%잖아요. 5%를 너무 벗어나 너무 비싸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면 나가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7억 올려줬대요. 자, 이런 기사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임대인 나쁜 사람? 임대인 나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예? 그치. 임차인 바보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자, 봐. 자녀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는 기간은 3년이잖아. 그럼 임대차 계약할 때 2년 할 때 2년 계약을 해야 돼? 3년 계약을 해야 돼? 3년 계약을 해야지.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수강생들이 가끔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계약할 때 2년 하잖아요. 그런 거야. 그건 일반적인 거고, 나는 3년이 필요하면 3년 계약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할 때 제가 우리 애 중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있을 거니까 3년 계약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간단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요건 임대사업자 팁. 혹시 지금 월세 받고 계신 분 있어요? 예. 많죠? 예. 월세 받을 때 여름에 어떠면 임대인이 갑질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임차인이 갑질한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임차인이 갑질하는 경우 많아. 이거 뭐냐면은,
자, 월세를 줬는데 월세를 안 내. 10개월째 월세를 안 내.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월세를 안 낸 사람도 봤어요. 자, 이럴 때 월세를 원룸 같은 경우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을 해야 돼. 2년 동안 해야 돼. 소송 비용이 330여 최하가. 자,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요걸 예방할 때 뭐냐면 문구를 특약을 잘 쓰면 돼. 특약을 뭐라고 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월 차임을 두 달분 연체 시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한 달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임의로 퇴거 조치하고 그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써야 돼. 기존에 공인중개사에 소개했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2달분 이상 연체하실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해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지? 그럼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 문구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임차인이 연체를 하잖아. 그럼 내용 증명으로 한 달 이내에 퇴거하세요. 안 나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짐을 빼버리고 번호 열쇠를 바꿔놓으면 돼. 그 대신 사람 있을 때는 안 돼. 그러라고 했더니 사람이 안에 떡 있는데 문 따고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12에 신고해서 주거침입죄 신고하면 세고랑 차야 돼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잘 봐서 사람 나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삿짐센터를 불러가지고 짐을 빼놓는 거죠. 그래서 이삿짐센터에 짐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할까요? 점유권 반환 청구 소송에 월세도 못 내는데 무슨 소송을 해? 그죠? 네, 그러니까 월세일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월세를 주는 이유는 월세 받으려고 주는 거잖아. 근데 월세를 안 주면은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그럼 안 나간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이 벌써 50분 되네. 식사하러 가셔야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